전쟁이라는 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아무런 뭔가 뒤따르는 조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게 더 이상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사회 속에서 몇십만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시를 보면서 10년 안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쟁 3년 러시아 현 상황은 어떤가요? 뭐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다고 안 좋다고 하면 그것도 왜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면을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크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주는 게 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디지털 세계인데 모든 뉴스를 우리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정보가 과연 팩트체크가 된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누가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소비하는데, 그래서 자꾸 막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가 별 변화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던데?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라가 망했어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칠레는 항상처럼 중간에 있습니다. 망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부분들이 확실하게 경제가 나빠진 게 사실이고, 확실하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나빠진 것도 사실이고, 확실하게 여러모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나라가 막 망하고 사람들이 길가에서 시체가 넘쳐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모로 상황이 크게 3년 전보다 전쟁이 시작했을 때보다 당연히 나빠졌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래가 계속 흐릿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푸틴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의 솔직한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 질문 안에서 질문이 두 개인데, 첫 번째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떠냐? 피로도가 높죠. 피로감이 당연히 다 있고,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사회 속에서는 쌓이는 게 사실이고, 그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그게 피로감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얘기하는 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없는 것처럼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전쟁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정부가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투자도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이제 피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푸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솔직한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쓸 수 있는 질문이에요. 독재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자기 국민 앞에서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 국민에게 보고하든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런 연결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뭘 바꾸고 싶든 바꾸고 싶지 않든 간에 전혀 제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안 좋아해봤자 그거는 푸틴한테 아무 영향이 가진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딱히 큰 의미도 없고
큰 뭐 특별한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간 아직은 뭐 90년대, 2000년대 그 당시 러시아를 기억하는 곳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마치 러시아가 정상 국가인 것처럼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상은 지금은 전쟁이 발발한 후에 러시아를 볼 때 그냥 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뭐 일반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묻진 않잖아요. 그냥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이고 그것까지예요. 끝이에요. 일반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이거는 뭐 민주주의 절차로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푸틴이 물러서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는 푸틴이 일 거니까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은 교회에 가서 너네들이 하느니 생각해? 라는 질문이랑 비슷해요. 러시아의 지식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은 푸틴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나요? 있죠.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지성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느 정도의 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언론들 다 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뭐 언론 활동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럽이나 미국의 시민단체랑 뭐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 정부랑 만나서 뭐 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모든 활동의 100%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국내에 있는 일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활동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거예요,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나날이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게 푸틴의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반대라는 말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진 않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데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노력을 많이 하죠.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노력은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노력이라는 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중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있어요. 뭐 코로나 때 있었던 경제적인 상황과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 또 지금의 뭐 전 세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도 있고 내부적인 뭐 내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겹쳐서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상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그런 건데 러시아는 기본부터는 달라요. 러시아에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을 멈출 수도 없고 멈추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없어질 수가 없고 경제 구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민간 경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인한 경제예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 제품을 사면 그 돈이 막 이렇게 돌게 되고 그 돈이 바로 경제가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모든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웬만한 모든 공장들, 시설들, 회사들 다 정쟁을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공장들은 병사의 옷을 짓고 있고 모든 건설사는 이제 집을 짓진 않고 뭔가의 정쟁을 위한 그런 물자를 만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일반 공장이나 일반 회사를 그만두고 뭐 탱크나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취직을 돼 있고 그게 경제 자체가 너무 군대화된 그런 경제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제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가 민간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이 희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돌고 있는 것뿐이에요. 푸틴은 전쟁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까요? 트럼프 및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한 거 하나도 없고요. 0이에요.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사들인다는 나라에 대해서 뭐 100%의 부과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아직은 우리가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러시아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중국이나 인도에 불리하지, 러시아는 뭐 그게 그건 불리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정책을 멈출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고요.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푸틴이. 그리고 근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없어져야 푸틴이 전쟁을 끝날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없어지지 않을 거기도 하고, 또 계속 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근데 없어지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으면 전쟁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러시아 여력이 아직까지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4년째 이어지는 정쟁이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물자 부족이라든가 재정적인 부족이라든가 뭐 예상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연히 나타나고 있긴 해요. 근데 푸틴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지금 이기고 있는데 왜 끝나냐?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그러니까 뭔가가 정말 모든 걸 확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전쟁의 종식과 무관하게 러시아에게 놓인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말 치명적인 타격은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얘기가 많은 부분이지만, 이 전쟁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많아요. 사회 속에서 뿌리를 깊게 둔 이 공포, 밖에서 쉽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전쟁 반대인지 지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또 나는 말을 잘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면 내가 바로 감옥으로 간다는 그런 공포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깨워지는 여기저기 가게에서, 복도에서, 길가에서, 대중교통에서 생기는 갈등들, 그리고 또 이제 4년 차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병사들이, 군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십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심리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PTSD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러시아에서 수천 개 넘는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전쟁이라는 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아무런 벌 없이, 아무런 뭔가 뒤따르는 조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럼 지금은 모든 게 멈추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1년 동안 몇백 명을 죽었어. 근데 이렇게 죽였어. 몇백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사는 도시에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내 바로 옆집에 사람이 전쟁 반대하는데 내가 새끼라고 얘기를 불렀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살인 사건이 지금 몇천 개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을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게 더 이상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몇십만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학교 교육을 일부러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살인이라는 게 사실은 정의로운 거다 가르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작은 것들, 병원에서 사람들이 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군인이 들어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자리를 양보해야 돼.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진료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런 지뢰 같은 부분들이 정말 엉뚱한 곳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뢰밭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이게 우리가 사실은 뭐 러시아에서 유니크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정쟁을 일으킨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이제 1917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인데 뭐 그 나치 독일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시를 보면서 러시아가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가 그거 극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거는 뭐 당연히 나중에 뭐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그리고 뭐 잘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한 1년, 2년, 5년, 10년 안에는 러시아가 딱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내가 누구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반대쪽에서 나에게 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예를 들어서 나도 그쪽 정당의 지지자를 욕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나를 욕할 수 있는데 딱 끝까지예요. 그냥 나랑 정치색이 다른 사람이랑 우리가 말싸움하면 끝이에요. 그게 현재 한국이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러시아는 아니죠.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나를 갑자기 칼 들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바로 경찰이 와서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어딘가에 자기 SNS에서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 대중 뭐 보스에서 막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데 옆 사람 보기에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뉴스가 반로 뉴스야.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해. 그러면 내가 버스에 내릴 때 이미 경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랑 상당히 다른 분위기죠, 이거. 북한이랑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해석일까요? 많이 비슷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북한에 안 가봤지만 북한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북한까지는 아니지만 북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나요? 뭐 역사가 길고 또 복잡한 역사이긴 한데 간략하게 하면 그거죠. 한반도의 분단 이후에 북쪽에 소련이 도와줬고 남쪽에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생겼고 처음에는 북한과 소련이 사이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또 김일성도 사실은 스탈린의 묵식적인 허락을 받고 전쟁을 시작한 것도 있고 남침을 한 것도 있고 근데 1991년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은 우리가 친서방이다, 미국과 친구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북한과 단절 관계를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사실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2014년 이후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의 땅에 대한 열정을, 야망을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북한과 손잡기 시작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복원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완전히 개선되었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뭐 조약도 같이 서명하기도 하고 이제 북한이 자기 군대와 물자를 러시아 많이 보내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무기의 한 40% 정도가 북한산이라는 평가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고 뭐 그만큼 러시아도 북한에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지금은 현재 임시의 동맹 국가들 관계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에는 어떤 변화와 진전이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많이 친해졌죠. 다시 두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간의 관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의 관계가 또 달라요. 정부가 하는 게 당연히 뭐 북한이 우리의 친구다, 사실상은 우리가 항상 같이 걸어왔다, 뭐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아주 상투적인 그런 말을 계속 이렇게 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가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게 권위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항상 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뭔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다양성이 없어요. 모두가 지지하거나 모두가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하라는 대로. 근데 북한 관계인 만큼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예전대로 북한이 항상 러시아 사람들에게 못 사는 나라의 기준이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고 못 사는 나라. 항상 인터넷에서 밈도 엄청 많았고 뭐 북한처럼 뭐 못 산다, 북한처럼 가난하다, 북한처럼 북한처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항상 뭔가 부정적인 거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것을 정부가 많이 검열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게끔. 오히려 반대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갑자기 막 러시아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가 아니면 한국 학과에 있는 그런 유명한 지성인이나 지식인들은 갑자기 북한을 찬양하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부분과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르다. 이거는 알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정부를 띄워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러시아 언론사를 보면 특히 이제 지상파,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KBS 같은 채널을 러시아에서도 이제 일본 채널이라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보도는 다 너무 좋아요. 길가도 엄청 깨끗하고 사람들도 되게 단존하고 잘 사는 나라고 사실상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맞서고 성공적인 사례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실제로 어떤 방식과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어떤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 본 거는 다 추측일 뿐이고요. 러시아도 북한도 공식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고 있을지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정쟁에서 개입했다는 것도 가짜 뉴스라고 지불을 했어요. 러시아에서도 북한에서도. 근데 나중에 그거는 진실이라고 밝혀졌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북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 이상으로는 양쪽이 어떤 걸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의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요약을 하자면 북한은 러시아에게 일단 인력, 군인들을 보내고 있고 뭐 10,000명, 뭐 14,000명 뭐 이 정도의 군인들을 보내고 있는 평가를 만날 수 있고 또 물자, 뭐 무기, 실탄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북한이 받는 게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뭐 방어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뭐 ICBM 기술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뇌피셜입니다. 최근 북러 정상 간 교류와 정치적 협력이 국제사회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거는 보는 입장에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립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개방되어 있고 너네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고립되고 있는지 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위치를 보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뭐 사람들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뭐 재정적인 흐름이라든가 기술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러시아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대로 살고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냐 라는 식으로 아마 대꾸를 할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고립될지 아닐지는 전쟁이 다 끝나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예요. 러시아의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승리로 끝난다면 북한과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끝난다면 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의 분명한 패배로 끝난다면 무조건 관계가 틀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강화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야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또 러시아 쪽에 하는 평가와 한반도에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도 다양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평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우리는 주권 갖고 있는, 우리가 주권 나라고 북한도 주권 나라인데 주권이 있는 두 나라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하겠다는데 니네들이 왜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 이게 공식적인 러시아 입장이에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여태까지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러시아와 같은 핵무기를 보유한 그런 나라와의 협력 조약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용기를 내서 한국 전쟁 시즌 2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아마 한반도에 있는 전문가들의 대부분 판단일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북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지정학적인 그런 정세가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약간 조금 이게 뭔가에 따로 노는 애들이 같이 뭉쳐서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불량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뭘 할 수 있고 또 국제 질서나 국제 법치를 그런 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로 나갈지는 아무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 중국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일본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그리고 미국이랑 어떤 관계를 건설할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직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딱 지금 보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당히 이 결과가 정반대로 180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나라의 밀착이 가져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고 중국도 움직일 거거든요. 중국도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끝나는 대로 중국이 자기 결단을 할 거예요. 대만을 칠지 안 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여기 동북아의 정세가 많이 바뀔 거고. 또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북한이 움직일 거예요. 러시아랑 또 관계를 깊게 유지할지 아니면 단절할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멀고 우리랑 별 관계가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아니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로 연루되어 있는 게 러시아고 러시아가 바로 연루되어 있는 게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은 되게 집중 있게 봐야 하는 갈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달라지진 않았어요. 전혀. 예전이나 지금이나 푸틴의 이미지는 다 똑같고 그냥 러시아의 지도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지도자는 민주주의 절차로 뽑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뭘 바라거나 원하거나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알아서 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쟁을 하든 정쟁을 안 하든 평화를 하든 안 하든 푸틴의 이미지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탓도 있을까요?
무관심해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고 어느 정도의 일상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나? 높은 대도시, 뭐 모스크바나 산피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모스크바를 벗어나잖아요.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있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근데 이게 무슨 전쟁인지,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작은 도시에서.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딱히 관심도 없고, 모스크바에 어떤 사람들이 거긴 뭐 크렘린궁에 누가 앉아 있고 무슨 말을 했고 딱히 막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자기 가족, 자기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지, 뭔가에 모나몬 모스크바에서 모나몬 대통령실에서 누가 뭘 했는지 딱히 막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쉽다고 생각했던 러시아 문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푸틴의 득표율이 87%를 넘어가는데 러시아에서 선거나 득표율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절차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선거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거와 러시아에서 생각하는 선거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밈이지만 선거를 선거라고 부르진 않아요. 푸틴 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집에 나와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의 꽃을 주고 가서 푸틴을 찬성하는 투표 용지를 이제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습관처럼 생각하고 있고, 뭐 6년마다 뭐 5년마다 항상 있는 행사, 뭐 축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거 투표소에, 러시아 투표소에 가시면 한국에 있는 투표소랑 매우 많이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딱 가서 질서 있게 사람들이 뭐 신분증 보여주고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하고, 투표함에 이제 투하하고 나가서 그냥 자기 일 보면 되는데, 러시아 투표소는 축제예요. 막 계란 팔고 고기 팔고 음악하고 뭐 MC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날입니다, 자 여기 오시고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 뭐 자 여기는 뭐 당첨되신 분들은 자 이제 우리가 로또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동차입니다, 자 뽑아주세요, 자동차 되셨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이건 뭔가의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세는 더욱더 길어지고 있고, 또 대놓고 조작이라든가 대놓고 뭐 여러 가지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한국인이 생각하는 선거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투표 용지 자체를 보면 뭐 푸틴 혼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명, 두 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뭐 푸틴하고, 그리고 또 뭐 2번 있을 거고 뭐 3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항상 거의 유세를 안 하거든요, 러시아에서. 푸틴도 안 하고 다른 후보들이 유세를 안 해요. 유세를 해봤자 뭐 2번이 나와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싶진 않고요, 1번 푸틴을 투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유세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매체와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아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한국은 그래도 개방되어 있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언론사들이 뭐 가짜 뉴스를 당연히 유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보이기도 하고 팩트 체크가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일단 팩트 체크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 공식 언론사들이 아닌 모든 언론사들이 폐지가 됐어요, 정쟁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 정보라든가 또 유튜브나, 또 러시아에서 가장 큰 매체는 텔레그램이거든요.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은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통제가 덜 되지만 통제가 어느 정도에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매우 한정적이에요.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한국이야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다 인터넷을 쓸 수는 있는데 러시아는 그러진 않아요. 60대 70대들은 아직은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켜야 할지 뭐 유튜브가 뭘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IT의 보급률이 당연히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뭐 모스크바는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은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러시아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데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폰을 안 쓰세요. 스마트폰을 몰라요. 이게 뭔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복잡하고 또 지금은 러시아 인터넷이 거의 막혀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뭔가를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려면 VPN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근데 VPN을 쓰려면 그것도 뭐 어떤 특정한 뭐 어플리케이션 받고 설치하고 뭐 결제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특히 60대, 70대에게 훨씬 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뉴스는 그냥 TV를 켜면 바로 KBS 같은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 근데 거기는 나오는 뉴스가 우리는 모든 게 너무 좋다. 정쟁이 없고 부친은 위대하고 러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의 선동이나 세뇌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러시아 밖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결과물이 보이거든요. 제가 뭐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뭐 댓글이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접할 때 이거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뭐 소위 일종의 세뇌 아니면 뭐 검열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눈에 보여요. 아주 뚜렷하게.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정보에 접근이 없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프로파간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의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근교에 있는 부차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부차가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물려서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그런 마을인데 전 세계가 이제 소름 돋을 정도로 공포심해였어요. 민간인 대학살이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거봐, 여기는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1초 후에는 시체 위치가 달라졌잖아. 아니면 이쪽의 시체가 뭐 빨간 옷에 입힌 시체인데 뭐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똑같은 시체는 뭐 파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들로 해서 프로파간다를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그대로 왜곡하거나. 민간 학살하는 게 왜 나빠? 민간들이 나쁜 사람들일 수 있잖아.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왜곡을 해서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제가 그 의견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정말 증거 있는 그런 입장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열정 있게 키보드 워리어처럼 싸우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팩트체크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팩트체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증거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증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화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다른 입장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서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추기기도 해요. 우리 그 사람들이랑 왜 대화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살인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널리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유포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러시아의 기성세대들이 아직 과거 소련 시절의 영광을 못 잊고 있나요? 네오나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많죠. 러시아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원인 자체가 소련의 붕괴에 부정하는 마인드 때문이에요. 특히 기성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한 60대 이상, 70대, 80대 이 기성세대들은 아직은 이 소련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런 영광을 한꺼번에 때리는 게 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 원망, 기본적인 그런 혐오가 그 세대에 원청적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지금의 푸틴은 그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좀 이렇게 영리하게, 아주 현명하게 악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푸틴이 그거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국 보수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해요. 이게 다른 나라를 싫어하는 게 러시아식 애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기성세대에 아주 잘 울림처럼 맞춘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위대하게, 옛날처럼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해요. 기성세대에는.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 20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푸틴이었고 10대였을 때 푸틴이었고 지금도 푸틴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푸틴이란 동의어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직위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직을 뭐 윤석열이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명박이 할 수도 있고 박근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명칭이 바뀌어요. 5년마다 뭐 빨리 바뀔 수도 있고. 근데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라는 단어와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틴 총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러시아 말에서 누구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푸틴.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몰라요. 뉴스를 보면 뭐 미국에서 뭐 누가 뽑혔다, 뭐 대한민국에서 누가 뽑혔다, 뭐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들이 사는 세상이고, 이거는 남의 이야기고, 그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고가 깔려있죠. 러시아의 MZ세대와 기성세대는 푸틴에 대해서 어떤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MZ세대라든가 기성세대는 한국 사회에 적절한 거고요. 러시아에서 MZ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젊은 세대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정치는 나이에 대해서 갈라지진 않아요. 나이가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부분이 교육의 수준, 그리고 해외여행 여부, 그리고 사는 동네, 이거지 나이는 크게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많은 사람이든 이것 때문에 나의 정치색이 결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이랑 매우 다른 현상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나이로 따지는데 러시아는 나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물론 굳이 막 억지로 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뭐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 러시아를 비교했을 때 나이와 정치색이 무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대에 자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자랐냐, 아니면 민주화 운동 때 자랐냐, 아니면 이미 지금 현재 사회에선 자랐냐에 따라 정치색이 바뀔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크게 바뀐 데가 90년대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소련이었고 그 이후에는 권위주의 푸틴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90년대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저 같은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뭔지 대충 알고 있고, 민주주의가 왜 권위주의보다 나은지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세대예요. 가장 많은 반정부의 세력들이 나오는 세대는 저 같은 세대예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지금 러시아에서. 그 이상이면 소련 세대고, 그 이하면 푸틴 세대고, 소련 세대와 푸틴 세대는 똑같은 세대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서 느끼는 기대, 우려, 걱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많이 드러나고 있나요?
많이 드러나진 않죠. 왜냐하면 많이 드러내면 안 되니까. 바로 감옥 가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당연히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죠.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물론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서로 매우 많이 다르게 이해를 해요.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러시아 승리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거고,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일 거예요. 끝내야 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쪽 사람들은 뭐 러시아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붙어요, 사람들이. 근데 끝내야 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정쟁이라는 게 아무리 언론에서, 정부에서, 대통령 입에서 혹은 언론에서 나오는 기자 입에서 나오는 아무리 전쟁이 좋다, 전쟁이 정의롭다, 전쟁이 올바르다라는 소리가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친척을 잃고 아들들, 남편들, 뭐 형들, 오빠들 다 이제 관 안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마음일 거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피로감, 뭐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진중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한국에 어떤 점이 매력이 있으셨나요? 귀화한 지 이제 거의 7년, 8년 제가 되어가고 있네요. 2016년에 귀화를 해서 이제 2025년 기준으로 거의 뭐 9년째 귀화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화하는 계기가 많았죠. 뭔가의 하나의 결정적인 건 그런 건 없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뭐 비자 문제도 있었고 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도 없는 것도 있었고 또 계속 한국에 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런 결정이었죠. 러시아는 과거 남존 여비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낮았는데 현재는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변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전 세계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뭐 물론 공산주의였다는 특징이 러시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웬만한 유럽 국가랑 비슷한 그런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사실은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가정 속에서는 여자가 항상 셌다는 게 러시아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크게 뭐 변한 건 없고요. 가정 안에서 아마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갖고 있을 거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보수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들의 우세가 훨씬 또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이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러시아 여성들이 러시아 남성보다 한국 남성을 글쎄요, 제가 러시아 여성이 아니라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장단점이 다 있긴 해서 뭐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한국 남성들이 조금 또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신경을 쓴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남성들의 특징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약간 비폭력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러시아랑보다 이게 훨씬 또 좀 이렇게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선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싶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유독 여성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적인 이유보다 역사적인 이유가 아마 더 많을 거고요. 일단 20세기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큰 대전을 두 번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남성들이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특히 1940년대 후반 그리고 1950년대 때 러시아 이런 성별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게 프로포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기도 하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노동시장으로 투입이 돼서 예전에 남성들이 했던 작업을 직접 여성들이 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졌고요. 요새는 그렇다기보다 약간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들의 수명이 여성들 수명보다 훨씬 더 짧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술을 마시는 게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질병들을 앓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러시아를 비교하면 근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도시인 모스크바 시베리아 어느 소도시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웬만한 나라나 도시랑 비슷한 생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도 해서 또 일자리라든가 식료품의 품질이라든가 마시는 공기의 품질이라든가 공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적인 요인을 다 판단하고 나면 남성들이 러시아에서 들보다 수명이 짧은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한국에 살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문화가 있나요?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가 너무 어렸을 때 와서 사실은 모든 사회적인 경험이라든가 사회 속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놀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온 게 케이팝 좋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다 이제 역사, 경제, 정치, 언어 다 배우고 온 사람이라서 준비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크게 놀란 문화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마음에 든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는데 그게 놀랐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로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나요? 아니 요새는 러시아도 한류의 대상이죠. 우리가 다 아는 듯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는 만큼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케이팝도 듣고 드라마, 영화도 다 보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이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살았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한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식료품 김치라든가 김 이런 부분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대중문화죠. 예,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 학과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아마 많을 거고 물론 한국 학과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중에 무조건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근데 그 정도는 올라가고 그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확정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지금 딱 한참인 것 같아요. 전성기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러시아 문화 아이콘이 있을까요? 이거는 문화 부분으로 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럴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문화가 워낙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분명한 유럽권의 문화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형적인 그런 물질적이지 못한 그런 문화 부분에 있을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머 코드도 너무나도 다르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시아 문학이라는 게 대중적이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죠. 너무 길기도 하고 뭐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아주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해서 또 작품들의 길이라든가 또 읽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좀 의심이 가고요. 어떤 부분들이 딱히 막 이거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건 소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닮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유럽 문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스칸디나비아나 러시아가 뭐 물론 그 나라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문화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내려가면 우리가 다 모두 인간이고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뭐 잠자야 되고 뭐 그 정도 다 빼고 나면 뭔가의 문화를 노린다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이 양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한다 보다 모든 게 다르다라는 기조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좀 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러시아가 유럽도 아닌 아시아도 아닌 어딘가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있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약간 아시아랑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 가장 큰 부분은 인맥이고요. 유럽에서는 인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시아는 모든 게 음맥이에요. 항상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또 뭔가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인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러시아 사회에 살아남을 때. 그래서 제가 아는 외국인 중에 뭐 미국 사람이 러시아 갈 때랑 한국 사람이 러시아 갈 때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한국 사람이 러시아 사회에 적응하기의 기간이 훨씬 더 짧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은 인맥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게 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법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맥이라는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문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비슷하다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에 좀 논의 여지가 있긴 한데 집단주의와 대개인주의라는 프레임이 있긴 한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문화들은 개인주의 문화, 아시아는 뭐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문화권들은 집단주의 문화라고 이렇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양쪽 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개인주의도 있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그런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차이 그리고 또 우리라는 그런 컨셉 약간 어느 정도의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문화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독특하다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러시아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곳 중에 러시아를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역사 뭐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로 직종에 있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 혹은 뭐 고정관념을 깨려고 제가 쓴 책이었다면 이번에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은 러시아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쓴 책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들은 의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러시아 문학이 어렵다, 길다, 읽기가 복잡하다 이런 걸 워낙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고요. 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문학에 대한 이야기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문장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언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표현들을 딱 모아서 그 명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러시아 문화가 어떤 게 있을지, 또 러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표현에 혹은 그 표현 뒤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실제로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밑에 댓글이 이제 고정 댓글에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나 지금은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시는 분이시면 아마 이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에 대한 책들은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본 대부분 책들은 매우 어렵게 쓰여 있거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쓰여진 책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요. 좀 이게 학문적이지 않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러시아를 잘 몰라도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충분히 이 책을 손에 드시고 읽기 시작하면 조금 또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여러 번 책을 통해서 혹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마음이 가장 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혹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이 되거나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혹은 지극히 사적인 시리즈를 통해서 이 넓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해졌으면 제가 제 일을 충분히 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위대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입문서, 기본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편하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